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의에서는 사건 그리고 한을 강의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사건과 한과 연결된 주제로 단을 자른다, 커팅한다, 단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민중신학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단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짧게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담론으로 완성된 그런 글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나 한에 대해서는 한의 형상화와 그 신학, 한의 신학이라는 글을 서남동 선생님께서 민중신학의 탐구라는 이 책에 아주 정말 감동적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한의 사제라는 챕터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의 형상화와 그 신학적 성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데, 이 한에 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고 논문이 담론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만은 이 단에 대해서는 그러한 담론적인 완성이 된 글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언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에 대한 인식은 시인 김지하의 담시인 장일담의 구상 메모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장일담은 소설적인 인물인데 원래 김지하가 어렸을 때 그의 숙부로부터 늘 들은 숙부의 친구인 정일담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재로 한 가상적 인물입니다. 이 정일담이라는 인물은 기골이 장대하고 사나이다운 인물이었습니다. 김지하가 어렸을 때 이 인물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흥분했다고 합니다. 이 정일담은, 숙부의 친구인 이 정일담은 태평양 전쟁 시기에 조선의 처녀를 괴롭히는 일본 군인 둘을 맨손으로 때려 죽이고 멀리 도망쳤다가 나중에는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김지하는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을, 장일담을 가상의 인물로 바꿔서 정일담을 장일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구상합니다. 서남동 선생이 전해주는 김지하의 장일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장일담은 백정의 자식입니다. 그 족보를 말하자면 동학혁명 때 삼족이 멸하고 창녀와부터 난 자식 하나가 살아남고, 일제 때 독립군 하다가 죽고 또 창녀와 붙어 난 자식 하나가 살아남고, 6.25 때 빨갱이로 죽고 또 창녀와 붙어 난 자식 하나가 살아납니다. 3대째 백정과 창녀의 족보다. 이것이 한국 민중의 한의 역사라는 것이다. 장일담은 범죄인으로 참수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여 그의 머리가 배신자, 장일담을 배신한 배신자의 목을 떼고 그 몸통에 붙는다. 거룩한 진리를 운반하는 이 머리가 거기에 붙는 기이한 결합은 악인까지도 종당에는 구원한다는 것이 장일담의 사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민중신학 탐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장일담은 제자들을 모아서 계룡산에 들어가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형성하여 제자에게 단의 철학을 가르칩니다. 이기적이고 안락한 유혹을 물리치는 자기부정, 원한의 무한보복에 악순환을 끊는 혁명, 하늘에 이르는 영원한 나그네 길을 가는 이 단의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더불어 김지하는 단의 철학으로 무장한 한의 사제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시의 극심한 반공주의의 시대에 지하는 한의 사제와 단의 사상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넘어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의 사제와 민중의 교회는 억압된 민중의 축적된 한을 풀어주고 단의 행위로, 혁명의 힘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혁명론이지만 그 사상 측면에서는 한의 사제 사상이며 단의 사상에 기반한 혁명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신과 혁명의 통일이었습니다. 원한과 악순환을 끊는 영원한 혁명이며 하늘에 이르는 영원한 나그네의 길을 가는 단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에 의하면 단에는 개인적인 단이 있고 집단적인 단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은 모든 안락과 소부르자적인 꿈의 순환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세속의 늪으로부터 단절시킨다. 이것은 내 신앙의 전적 내용이다. 격렬한 자기 부정만이 나의 혈로임을 안다. 나그네로 떠나자. 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이 내가 내 생 자체로서 보여주고 실현해야 할 혁명인 것을
미망은 이제 끝난다. 아, 내게는 아픈 저 허공의 외주를 타고 가는 얼음제비의 슬픈 행위. 여기서 지하는 단의 행위를 슬픈 행위로 본 것 같습니다. 자기 부정을 내세웠기 때문에, 즉 단은 자기 부정이요, 자기 자신을 어떤 윤리적 테두리 안에 가두는 행위였습니다. 그 테두리는 민중의 한의 나라과의 일치와 회원해주는 한의 사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윤리적 명령을 말하는 그런 테두리입니다. 그것은 주로 세속적 욕망을 끊어냄을, 커팅 오프, 끊어냄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것은 단을 주로 끌어냄,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면서 단의 적극적인 의미가 상실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단은, 즉 끊어낸다는 것은 한을 승화시켜서 한에 담겨있는 진리를 향한 열정이나 그 빼앗긴 가치를 되찾기 위한 갈망을 해방시키고 발산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은 적극적인 행동을 위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퇴행적이며 소부자적인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것, 진리적인 것, 이상향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는 행위가 바로 단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보충적인 사고입니다. 단은 지금의 삶은 한을 쌓는 잘못된 길이었음을 확인하고 이 한을 풀기 위해서 한 안에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려운 줄타기 하는 행위이며 뒤돌아볼 수 없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위험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단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단이 행하는 자기 부정의 행위는 새로운 의미의 자기 긍정을 위한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정이나 사라짐은 더 큰 적극적인 긍정과 더 큰 창조를 위한 것이지 부정을 위한 부정이나 사라짐을 위한 사라짐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상은 서양 사람인 프랑스의 알랑 바디유의 생각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책 세상들의 논리라는 책입니다. Logics of Worlds, 세상들의 논리라는 책에 이 적극적으로 역사를 번역하는 그러한 논리, 이런 단의 논리, 진리를 추구하는 논리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우의 역작인 존재와 사건, Being and Event라는 그 책이 나와서 유명해졌습니다만은 그 후반에 나온 최근의 책으로서 이것은 Being and Event의 약점을 잘 보충해준 아주 역동적인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이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가치의 실현의 몸부림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은 지하가 말한 것처럼 단은 슬픈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고난의 행위고 힘든 행위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슬픈 행위라기보다는 고난과 기쁨이 함께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단은 고난의 행위일 수 있을지언정 슬픈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김지하의 사상 안에 역동성이나 변증법이 불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한과 단의 변증법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즉 병명을 모르는 아픔이요, 심프텀, 증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아픔과 증후에서 새로운 변증법적인 힘이 창조되고 발생됩니다. 심프텀은, 증후는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지향합니다. 이 이름 없음과 증후에서 새로운 변증법적인 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심프텀은 무엇을 보여주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지향해 줍니다. 한이 지향하는 그 무엇을 징후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이 심프텀입니다. 그 속에 이상향이 있고 새로운 유토피아가 있으며 새로운 길이 있고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한을 가진 사람은 이 징후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징후를 발견하고 이 징후가 가리키는 길을 확실히 선택하는 것은 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과 단은 이처럼 역동적인 변증법적 dialectical relation,
변집법적 관계를 갖습니다. 제가 앞으로 소개할 전태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계속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름 없는 아픔, 증후, 심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갈 길을 보여주고 있음은 그가 일정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김재하로 돌아가서 김재하는 또 다른 군중적인 집단적인 차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세속의 변혁을 위해 세속의 집착을 근원적으로 끊는 것, 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 단, 쌓이는 한과 거듭하는 단, 한편에서는 살육과 무한보복과 파괴와 끝없는 증오를 불태우는 무서운 한의 축적이,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의 악순환적인 폭발을 억제 조작해서 보다 높은 정신적 힘으로 승화하는 단의 반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재하는 이렇게 맺습니다. 한과 단의 복잡화와 그 변진법적 통일의 전 군중적 차원의 전개가 나의 예술적 결정적 태제의 하나이다. 서남동을 비롯한 민중신학자들은 이렇게 김재하가 던진 단 사상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한에 대해서, 그리고 한의 사제에 대해서는 한과 그 한풀이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했습니다만은 한과 단의 관계, 특히 단에 대해서는 민중신학이 그리 깊이 성취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재하의 단 사상에 보충되어야 할 측면이 있음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지금의 평가입니다. 제 생각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단 사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 사건. 사건을 먼저 말하면 사건은 내 삶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진리 출현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 출현의 순간이 사건입니다. 단은 이 진리에 사로잡힌 개인과 집단의 주체적으로 선택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은 역사의 주체 안에 쌓이는 이름 없는 아픔이요 징후인데, 심텀인데 이 속에 이미 역사와 개인을 위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진리는 초월적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특히 한을 가진 주체들 안에 이머넌트하게 내재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어떤 계기, 즉 사건을 만나면 그 한 속에 있는 진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발현되는데 이 진리는 그 주체를 사로잡습니다. 그리하여 단의 결단을 통해서 진리를 수행해 나갑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사건과 단을 조금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는다, 이것도 커팅이죠. 끊는다고 봅시다. 우리 주위에 술을 끊는 사람도 있고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는데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상이 온 것은 그동안 오랜 동안의 흡연이나 음주에서 비롯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온 것이므로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건강에 개인적으로 이상이 온 사건입니다. 건강 이상이 도둑처럼 왔으니 이제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술과 담배로부터 단을 해야 합니다.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시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단이 이루어집니다. 단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서 계속 해야 하는 일이며 이것은 순수히 주체적이고 의도적으로 단행하는 일이지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사건은 매우 우연적으로 주체들에게 일어나는 진리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한의 결과입니다. 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사건의 반대인 진화, 일반적인 역사적 변화, 이볼루션, 변천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단은 그 주체들이 내리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주객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일이 어떤 이에게는 사건이 아닌데 어떤 이에게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한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전태일의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수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민중학자 김용복 박사의 말대로 갈망, 디자이어,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해방을 향한 그러한 목마름,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진리의 사건을 금방 알아봅니다. 이것을 해방신학에서는 인식론적 특권, epistemological privilege 또는 epistemological advantage, 인식론적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디의 인도 독립운동에 사티아그라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진리파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단의 행동과 비슷합니다. 고난당하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파지의 특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각, sensitivity,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각은 특히 가난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어집니다. 다는 사건의 진리에 사로잡힌 주체의 노력이며 의도적 실천이며 주체의 상황 인식에 기반한 행동입니다. 사건의 진리이므로 역사의 진리요, 삶의 진리인 것입니다. 김지아 시인의 시어로 말하면 나그네, 즉 주체의 한 외로운 외줄기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는 주체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건은 내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다는 내 결단, 내 힘, 내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며 그러나 자유를 향한 행동입니다. 담배를 끊을 때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은 소부르주아적인 안락이나 반복과 습관에 의한 안락이나 복수심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나은 것을 향하는 승화하는 것을 향하는 것이므로 내적인 기쁨이 함께합니다. 고통과 기쁨이 모순적으로 아이러니하게 함께합니다. 진리를 향한 발걸음, 즉 단의 행위에는 이처럼 고통과 기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과 단과 사건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로 저는 전태일의 삶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태일의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전태일 평전을 보면서 그의 삶은 한을 쌓는 삶이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철저히 가난하고 철저히 소외된 삶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10대의 삶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 가난한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능력한 아버지의 폭력성, 그것을 피해서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무작정 상경해 올라온 16살 어린 태일이, 전태일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뒷바라지하면서 어머니를 걱정하며 그리워하는 태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잠잘 곳이 없어서 건물 구석에서 가만히를 덮고 자고 수제비나 비빔밥으로 허기친 배를 채우고 옷은 때에 절어 입고 이러한 전태일의 삶의 형편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태일이 17살에 평화시장에서 시다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 월급은 1,500원이었다. 하루에 하숙비가 120원인데 일당 50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모자라는 돈은 아침 일찍 여관에서 손님들의 구두를 닦고 밤에는 껌과 휴지를 팔아서 보충해야 했다. 뼈가 휘는 고된 나날이었지만 기술을 배운다는 희망과 서울의 지붕 아래서 이 불효자식의 고집 때문에 고생하실 어머니 생각과 배가 고파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 막내 동생을 생각할 땐 나의 피곤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시 일당 50원은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주 저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채 1년이 되었을까 그는 시다에서 보조로 다시 당당히 미싱사가 되었습니다. 1966년이었습니다. 이제 길거리에서 헤매던 떠돌이에서 어엿한 노동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일들이 터집니다. 자기보다 못한 어린 시다들의 13살, 14살의 어린 여공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임금, 장시간의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신경통, 기관지염, 안질, 위장병 등등 온갖 병에 걸리는 그녀들을 봅니다. 먼지 구덩이에서 배고픈데 온종일 햇볕 못 보며 졸음 쏟아지는 장시간의 노동에 고생하는
하는 동료 노동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삶이 어느 정도 숨통이 터지니 주의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너무 힘든 노동 조건 안에서 갇혀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고 추석이나 대목이 되면 야간 작업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초과 노동을 해도 받는 임금은 그리 차이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테일의 아픔과 고통은 그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비를 털어서 풀빵을 사서 어린 여공들에게 나누어 주느라 집까지 2시간 넘게 걸어가는데 통금에 걸려서 파출소에서 자고 아침에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놀라 맞이합니다. 마침내 67년 2월 24일 전태일은 그렇게 바라던 재단사가 됩니다. 재단사의 일이 매우 고되었습니다. 생활고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태일에게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어느 날 한 미싱사 처녀가 일을 하다가 새빨간 핏덩이를 재봉틀 위에다가 왈칵 토해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보니 폐병 3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공은 해고당하고 맙니다. 이 일을 겪은 테일은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태일이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테일이 고생하는 시사들을 일찍 퇴근시키고 나머지 일을 자기가 도맡아서 대신했습니다. 이것을 업주에게 들킨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여러 번 본 업주가 테일을 해고해 버리고 맙니다. 재단사가 아래 사람들에게 사정을 돌봐주는 것을 업주는 싫어했던 것입니다. 테일이 다른 직장으로 옮겨 여전히 재단사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테일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동조합의 전신인 바보회 조직을 했습니다. 미싱사 처녀가 각별한 사건이 전태일에게는 커다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노동운동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의 단이었습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발견했고 그 조문을 밤새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보회라고 하는 조직을 탄생시켰고, 이 바보회라는 조직을 탄생시킨 이 일은 전태일의 하나의 단의 행위였습니다. 사건을 경험한 전태일의 단의 행위였습니다. 바보회는 그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스스로 바보라고 부른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억눌려 아무 말 못하는 그러한 바보라는 의미에서의 바보고, 또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들 사이에, 특히 선배 노동 사이에서 노동운동을 조직하는 것은 바보 행위다, 달걀로 바위를 내치는 그런 바보 짓이다 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바보 짓을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바보회를 조직했던 것입니다. 테일은 이 바보회를 조직하고 그 대표가 됐습니다. 이제 불가능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결단이지만 그에게는 자기의 온 정성을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었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바보회 활동 지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로 청계천 평화시장 3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대로 준수되도록 투쟁한다. 둘째로 조직을 든든히 한다. 회원 확대하고 평화시장 안에 사무실도 만들고 노동조합으로 발전시킨다. 세 번째로 노동 실태를 조사하자. 네 번째로 독지가를 찾아내서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모범업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업체를 만들자. 저는 이 네 번째 생각에서, 즉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업체를 만들자는 생각에 참 창의적이고 희망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태일이 내린 단은 많은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테일이가 노동운다는 소문과, 그리고 작업장에서 테일이가 자주 이빠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테일은 결국 해고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도 해고됩니다. 더 이상 평화시장에서 직장을 가질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니 임금이 없고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만 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화시장에는 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보회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회원들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리고 비적극적이었습니다. 제대로 모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보다 전태일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독했습니다. 누구와도 자기 자신의 고민을 터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로움에 떨었습니다. 단을 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진리의 길을 찾는 단은 고통의 외줄기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태일은 자신이 해온 일들이 너무 순진한 일들이 아니었는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화시장에서 쫓겨나고 바보회도 해체 상태로 몰고 간 것은 결국 그가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무구한 낙관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기업주들의 비위를 폭로하기만 하면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청이나 사회에서 시정시켜 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 모든 투쟁을 좌절시키고 바보해도 해체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이 사회의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노동자들, 어린 요공들의 참상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전태일에 호응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1970년 그해 11월 13일에 그는 분신을 감행합니다. 1970년 그해 전태일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비난한 자는 부한 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위에 비난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종교에는 만인이 다 평등합니다. 법률에서도 만인이 다 평등합니다. 왜 가장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때묻고 더러운 부한 자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까? 사회라는 이 기구는 그들 연소자를 사회의 걸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한 자가 더 비대해지기 위한 걸음으로. 이런 전태일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전태일이 임마누엘 수도원에서 노동하며 고뇌하던 4개월간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평화시정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1970년 9월이었습니다. 그 평화시정에 돌아가서 다시 재단사로 취직되자마자 바보회 모임을 다시 모았습니다. 12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전태일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열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면서 동참했습니다. 바보회 대신 삼동친목회라고 이름을 개칭했습니다. 바보들의 모임이 아닌 이제 노동자 주체들의 모임, 삼동친목회로 바뀐 것입니다. 이들은 단결하여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앙케이트 조사를 했고 급기야 근로실태가 경향신문 일면 톱기사로 나오는 그런 쾌거를 얻습니다. 12명의 회원들은 힘을 얻었고 더욱 기층노동자들의 호응도 컸습니다.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우리들도 이제 신문에 나올 수 있다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11월 13일 낮 1시 30분경에 평화시장 국민은행 앞에서 드디어 시위를 시도합니다.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나와 있었는데 형사들과 경비원들이 몽둥이를 해산하려고 옥신각신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태일이 분신을 감행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외치며 결국 산화합니다. 이 전태일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는 한과 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한과 단의 이야기는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건이 되어줬습니다. 사건은 진리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그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사건에 대한 강의에서 소개한 한진중공업 조선소의 해고자 김진숙에게 전태일의 이야기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22살의 전태일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 전태일은 현대 한국의 민중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가 한국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으로 변화를 입었듯이 그리고 예수의 사건으로 진리의 길, 즉 단의 길을 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이 전태일 죽음 이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장 충실한 노동자들의 어머니가 되었고 전태일의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건이 진리를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단은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진리에 사로잡혀 진리를 실현하는 행위, 진리 파지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은 역사와 삶의 현장 속에서 삶 자체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계속 행해야 할 진실한 주체들의 실천이며 역사 변혁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 성서와 그 다음에 이어서 메시아 예수와 민중과의 관계에 대한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단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지금 강의하신 내용에서는 단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어떤 주체를 변화시키고 하는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어떤 요소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결단의 측면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주체도 그때 세 가지 주체를 말씀하셨듯이 어떤 단이라는 것도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고
선하고 옳은 길로 가는 결단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의 결단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질문이고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극우파 안에서도 단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의 단이죠. 그럼 단은 어떤 면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끊고 다른 경계로 넘어선다. 보더라인을 넘어선다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우파하고 좌파를 지금 대결 현장이죠. 전 세계가 그렇고 우리 한국이 그렇습니다만은 좌측에서 특히 노동운동이나 민중운동이나 민주화운동 쪽에서의 단의 현실은 오늘 전태일과 김진숙이나 그다음에 이소선 그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 편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서경석 목사가 있습니다만 서경석 목사는 제 개인적인 선배이고 가장 친한 선배 중에 한 분이었는데 저쪽으로 넘어간 단의 결단을 한 건지도 모르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단은 어떤 면에서 늘 긍정적인 진리를 향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반진리 쪽으로 또 갈 수 있는 것이냐 거짓 쪽으로 갈 수 있냐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극우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의 어떤 결단의 원인을 이렇게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진보 진영 안에서도 일종의 카스트레이션 맞으면 거세라는 거가 있고 금기, 타부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극우로. 서경석 목사의 경우는 이제 진보 진영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어떤 금기를 깨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는 거죠. 깨고 저쪽으로 가서 이제 발언을 그쪽 금기 안에 테두리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거세의 테두리에 걸려 있는 건데 진보 진영도 늘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진보 진영 안에서도 진보 꼰대라는 말도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국 사태 같은 것도 나타나고 굉장히 그 복잡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윤석열 이번에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직무 정지가 됐는데 이것도 사실 복잡한 그런 맥락 속에서 한 어떤 결단들이고 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것을 위한 어떤 기준이랄까 이것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안에 이미 있다. 한을 가진 사람들 안에 있고 그것은 사건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그 진리가 깨달아진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힘이 또 영일 것이다. 메시아적 영일 것이다. 이런 것을 보았을 적에 이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건과 단과 한을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제가 그 프레임, 저의 프레임은 이 정도입니다. 예. 예. 그리고 한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뭔가 결단을 한다는 것은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또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또 자기에게 어떤 그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또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결단이 생기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한과 사건 사이에 그 사건이 또 하나의 나의 사건으로 이해되는 과정이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어떠한 민중신학적인 요소가 작용한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단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게 이제 한이 우선은 민중의 한이 있잖아요. 민중의 한이 있는 상태에서
아까 담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술 담배를 계속 이제 피는 게 어떻게 보면 한이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병이 발생한 거죠. 그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끊어야겠다 이제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 건강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했다라는 사건이 이건 나에게 나쁜 질병이야 라고 인식하는 또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병 걸렸어도 그냥 계속 담배 피고 이게 질병이라고 인식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담배를 끊는 결단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 사이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다루신 주제 중에 또 뭔가 또 어떤 그 중요한 요소가 작용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냥 갑자기 그런 생뚱맞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사건을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또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건을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내적인 요소도 있지만 외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영이다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던 성령, 메시아적 영, 메시아적 영, 말씀하셨던 게, 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아까 내재주의라는 말을 진리의 내재적인 요소를 얘기했는데 이 내재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요소가 그럼 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포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피어한 그러한 초월주의는 우리가 부정하지만 내재주의지만 그 내재적 초월성 그것이 영의 활동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영의 활동을 통해서 그 사건을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저는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했죠. 약자들, 한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인식론적인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감각이 있다. 빨리 그거를 알아차린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또 영의 힘이 첨가돼서, 사건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다.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셨던 인식론적 특권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조금, 그러니까 그 옛날 마르크스가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하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단결될 줄 아는 그런 어떤 선언 같은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은 쉽지 않거든요. 노조 조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식론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전제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과연 민중들이 그런 어떤 그 진리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민중의 삶에서. 사실 인식론적인 특권이라는 말이 좀 어폐는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이제 해방신학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리를 감지한다, 진리를 파지한다, 진리를 감지한다는 거는 인식하고 다른 겁니다. 인식을 갖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감각에 거의 속해요. 거의 그러니까 지식적인 게 아닌 이 방향이 좋다, 이 방향이 맞다, 이런 이런 삶의 양식이 필요하다. 이런 길을 택해야 된다. 그런 것이지, 어떤 지식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히 약자들, 여성들, 고난당하는 노예들, 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런 진리를 느끼는, 계기가 좋았을 때 감지가 빠른, 그런 것을 안락한 부유한 계층들보다 좀 더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epistemological privilege, 인식론적인 특권은 사실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사실은 그걸 인용했지만은 진리 파지라는 말을 보충을 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적이진 않습니다. 민중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인식론적인 특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꼭 틀린 건 아닌 게, 막스도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lumpen 프롤레타리아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더 극우적이고 반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결국 언어다. 제가 주체를 설명할 적에 언어가 말이 주체를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보수적인 주체, 또 그 왜곡된 주체들을 형성하는 것은 주로 말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된 것이라기보다 브레인워시가 되는. 이게 이번에 그 트럼프 바이든 선거 결과를 불복했던 트럼프 측에서의 주장이 엄청난 가짜 뉴스랄까, 입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게 자기들이 오히려 이긴 선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따르는 7천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주체가 된 거죠. 맞으면 왜곡된 주체가 된 거였고 보수적 주체가 된 건데, 그건 주로 언어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들에게 진리적 주체, 진실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뭔가 라이트닝, 맞으면 번개치는 어떤 그런 사건을 경험해서, 아하,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제 이쪽으로 건너올 수가 있는, 라인을 넘어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저도 한동안 이번 트럼프 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입증되지 않은 팩트들을 계속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이런 게 언어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영훈 교수가 있죠. 반일 종족주의 쓴 사람.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언어를 계속 들어왔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보수적인 왜곡된 주체들은 주로 언어에 의해서, 담론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쪽 담론에 의해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진실된 주체가 형성되는 것은 역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김문수 같은 경우도 그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건너갔는가?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사건, 그에게 무엇인가 어떤 대타자, 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그러한 시스템적 가치, 시스템, 또는 인물, 그게 박근혜, 이명박, 또는 이명박을 떠받치는 어떠한 부의 세력들의 담론, 그들의 담론에 이 사람이 넘어간 것인가? 저는 그게 더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힘의 논리, 힘의 담론에 이 사람들이 충실한 것이 아닌가. 송영석 목사 경우도 사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힘의 담론에 그 사람이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힘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기는 게 중요하다. 정의, 진실, 진리 이런 것보다는 리얼리즘입니다. 리얼리스틱한 그러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돈이 있냐, 어디에 권력이 있냐, 어디에 힘이 있냐, 어디에 자리가 있느냐, 포지션이 있냐, 에 더 관심을 갖다가 그렇게 주체적 전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